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95차 바이오 아이코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95차가 되었네요. 이제 좀 있으면 100차가 이제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심해져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서 좋은 연말, 좋은 연초를 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바이오 아카데미에서 또 중요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특허청의 김경미 바이오의약품 특허팀장님을 모셨는데요. 김경미 팀장님은 약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를 잘 아시고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명칭이 화학생명기술심사국 약품화학과 바이오의약품 특허팀장님을 가지고 이런 직함을 가지고 계시고요. 기업에서도 연구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일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기술조사관, 그 다음에 특허심판원의 심판관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이런 바이오 쪽에 특허 전략 그리고 심판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깊이 전공하신 분입니다. 오늘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김경미 팀장님께서 쭉 강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이제 받고 또 추진할 테니까 많은 질의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김경미 팀장님 부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청 약품화학심사학과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김경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바대로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바이오의약품 특허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특허팀에서는 바이오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작은 정보지만 좀 얻어 가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좀 특허라는 게 조금 생소한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지 못했던 분야라서 좀 생소하실 텐데 내용이 좀 많아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겠지만 또 기본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추후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되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특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특허 제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특허가 생명공학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점을 좀 많이 포커싱 하려고 하고요. 그런 내용에 관한 심사, 그 다음에 이런 기술 분야에 따른 어떤 특이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관련된 사례까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특허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면 무형의 재산도 우리 재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라는 게 이제 인간의 지식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무형의 재산인데요. 이렇게 물건이나 집이나 자동차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대상이 있는 유형 재산인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형태가 없다 보니까 좀 좀 파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제일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의 하나가 특허고요. 특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용신안과 또 디자인, 상표 이런 것들이 다 지식재산권에 속하고 특허청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특히 특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이오 분야와 관련돼서는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서 특허가 매우 중요하고
좀 기술적인 어떤 특이성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용신안도 기술적인 것이긴 하지만 물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소발명에 가까운 것들이 많고 주로 아셔야 될 것이 이제 특허라서 특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라는 것이 사실 인간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떤 특정한 형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형상화하기도 어렵고 구체화시키기도 어려운데 이런 기술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기술 발전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기술에 관한 특허가 제도화되었고요. 특히나 이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기술 턴오버가 아주 빠른 분야 같으면 특허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바이오 의약 분야는 굉장히 개발 비용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법률의 제한, 예를 들어서 약사법에 의한 허가, 농약관리법에 의한 등록 이런 것도 필요한 뿐만이 아니라 한번 이제 의약품이나 농약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오랫동안 이 기술이 살아있게 되죠. 핸드폰 같은 그런 기술의 턴오버가 빠른 분야는 특허권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지만 바이오 의학 분야는 옛날 기술에서부터 신기술까지 전부 망라를 해서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는 분야라서 바이오 분야에서 특허가 굉장히 효용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성 때문에 특허 보호가 굉장히 이 분야에서 중요하고 또 전속기간 연장 등록 제도라는 특이한 제도까지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허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인간이 자연법칙을 통해서 만들어낸 기술 사상을 창작으로서 아주 고도하게 발전된 그런 발명을 특허로 보호를 해주는데요. 단순한 자연법칙이나 심리법칙, 경제법칙 이런 것들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술로 만들어낸 어떤 기술 사상에 관해서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기술적 사상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구현을 해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냈을 때 발명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고 이것이 고도한 것일 때 특허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발명의 종류는 크게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이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발명들을 왜 보호를 해야 되는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한 사람이 어떤 발명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그 공개하는 대가로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떤 독점권, 그 발명한 사람이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발전된 기술이 제3자에게 다 공개가 되면서 서로 또 특허를 받으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주어지게 돼서 결국은 이런 이제 특허 제도를 통해서 신기술을 재창출하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개 부분과 독점 배탁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게 되면 이제 특허권자가 되는데요. 이것도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설정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 등록이라는 절차가 꼭 필요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특허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특허료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지비가 비싼 편입니다. 심사를 해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등록받게 되면 이제 설정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설정 등록 비용이 상대적으로 심사하는 비용에 비해서 좀 많이 들고 특히 바이오 의학 분야는 오래도록 특허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설정 등록을 해서 권리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핸드폰 기술 같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술은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더 이상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소멸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오 의학 분야는 특허권을 굉장히 오래도록 활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점 배탁권이 이제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독점 백사건이 어디에 생기는가? 자기 기술을 이제 행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적어져 있는 부분이 특허 청구 범위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특허 청구 범위라고도 하지만 그냥 청구 범위라고 저희가 많이 용어를 바꾸긴 했는데, 아무튼 그 특허 청구 범위라는 부분이 특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권리를 자기가 갖고 싶은가를 적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특허를 받게 되면 그 특허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발명이 이제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형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굉장히 적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내 권리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특정해서 공중에게 알려야 내 발명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하기도 쉬워지고 어떤 분쟁의 문제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불명확한 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처럼 이렇게 딱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모델, 몇 년형,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적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떤 발명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특허 청구 범위가 뭐 불명확해서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3자가 뭐 그냥 막 써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특허 청구 범위가 명백하게 잘 기재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특허 청구 범위에 있는 발명이 뭔지를 모르면 실제로 그 발명을 다른 사람이 막 써도 이게 내 권리를 침해한 거야 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모든 특허에 있는 특허 청구 범위를 다 알고 사람들이 그걸 규정해서 그걸 심사하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허 청구 범위 해석이라는 게 어떤 학문적으로도 최근에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이 해석에 관한 어떤 그 견해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분쟁에서 간혹 도출이 되는데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면서는 일단은 심사관이 특허 청구 범위를 직권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의견을 이제 출연인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청구 범위를 이렇게 확정을 지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 심사관의 중요한 어떤 역할, 임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 청구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것만 이제 기억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부분은 특히 이제 변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좋은 변리사와 그렇지 않은 변리사의 차이점이 저기서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한 능력입니다. 특허 청구 범위는 사실 발명자가 적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어느 정도는 또 범위를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물질을 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비슷한 것까지도 내 권리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리사가 적절히 잘 이렇게 합당하게 설정을 해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변리사의 아주 중요한 어떤 능력 중에 그래서 하나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우리 바이오는 특허로 구동되는 그런 비즈니스다 이렇게 규정해도 될 만큼 특허가 중요한데 더군다나 또 글로벌 특허를 또 염두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특허를 잘 낼 수 있고 청구항의 범위를 잘 잡을 수 있는 훌륭한 변리사를 접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특허는 굉장히 스트래티지가 복잡하고 법률적인 문제도 복잡하기 때문에 잘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논문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논문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바로 이 클레임이라는 특허 청구 범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논문에는 이런 것이 없죠. 요약이라든지 뭐 도면이라든지 설명 부분은 사실 거의 유사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레임, 청구 범위라는 것은
논문에는 없는 부분인데 특허에서 이게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조금 더 법률적인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이게 좀 재미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이 이게 특허법은 나라마다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시기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만 이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존속 기간을 유지하려면 등록료를 내셔야 됩니다. 혹시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국가마다 다른 그런 거는 없죠? 크게 있습니까? 다르진 않습니다. 다 20년 동일하게. 네, 예, 미국이 약간 달랐었는데요. 지금 뭐 크게 다른 것은 없고요. 내용적 제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만 내 권리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익적인 제한 같은 것들은 그냥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뭐 약사법에 의한 조제 행위 이런 경우는 효력이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그냥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용관계에 의한 제한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약간 다른 사람의 발명하고 일부 서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내 발명을 내 스스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흔하지는 않고, 우리가 용도 발명이라고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생명공학과 관련된 특허의 중요성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옛날 자료기는 한데, 옛날에 뭐 10몇 년 전에 서베이를 한 건데 이거보다 지금 뭐 더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다른 기술 분야, 소프트웨어나 뭐 기계, 전기, 전자 분야에 비해서 이렇게 바이오텍, 파마스티칼, 이 의학 바이오 부분이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일 창출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이제 결과입니다. 지금은 더 합니다. 이게 좀 제가 옛날 자료를 그냥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더 하면 더 했지 뭐 덜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정말 특허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합성의약품 시대를 지나서 지금 1세대, 2세대, 지금 거의 3세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더더욱 개발비도 많이 들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그 약가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주사 한 대 맞는데 지금 5억 원짜리가 있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점점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어마어마한 지금 막강한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는 뭐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좀 뭐 다 뻔한 얘기긴 한데,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약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합성의약품으로 신약이 나오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이 바이오 의약품이 워낙 이제 매출이 많이 이제 잡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올해 자료는 못 찾았는데 작년에 이제 조사한 거라서 2018년 매출인데요. 지금 상위 글로벌 10대의 의약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2위 빼고 나머지 10개 중에 9개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중요하게 됐다.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거에 맞춘 우리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페이턴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또 좀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잘 아시겠지만 막대한 비용과 개발 기간이 듭니다. 특히 바이오 드랍들 훨씬 더 어려운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또 복제가 쉽습니다. 한번 알려지면 이게 핸드폰이나 이런 분야하고는 또 좀 다른 게, 노하우로 숨겨져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긴 하지만 약효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면은 사실 이 분야는 거의 모든 게 낱낱이 공개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특허로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용과 기간이 들었는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합당하지 않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늘 퀘스천이 있습니다. 진짜로 특허 등록돼 있는 특허 그 명세서를 보면은
누구든지 재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그거를 보고 따라 못할 발명도 있죠. 네.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 분야에서 일을 좀 해본 사람이면 이 정도면은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좀 쓰여져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보고 있고요. 제네릭을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군요. 그것만 봐도.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없다라고 하면 침해를 당하고 내 기술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네. 쉽게 복제가 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지난주에 없죠. 저희들 그 황만순 한국투자 네네. 파트너스의 상무님 모시고 유튜브를 했었는데 투자 관점에서도 이 특허를 얼마나 잘 만들고 보호하느냐 그게 네, 제일 큰 그렇습니다. 조항이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고 예. 굉장히 신신당부 이 부분을 잘 지키시라. 예, 예. 그러니까 바이오 그게 돼야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 하셨죠.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는 특허가 없으면 이제 거의 사업을 못 한다고 보시는 네, 게 맞고요. 그리고 청구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청구범위를 얼마나 잘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권리가 얼마나 탄탄하냐, 넓으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특허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출원을 해서 심사 청구를 5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5년 이내가 이제 바뀌었어요. 3년 이내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옛날에는 출원을 해놓고 의약품이 워낙 개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출원을 해놓고 5년 이내에 이거를 심사를 받을까 말까를 결정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요. 줄인 이유는 뭡니까? 뭐 빨리 글쎄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라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희 분야가 이렇지 사실 대부분은 심사 청구와 함께 출원과 함께 심사 청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5년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약품 분야만 조금 예외적으로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특허 출원을 해도 이것이 과연 사업화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까지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5년을 거의 꽉 채우고 들어오는 경우가 의약품 분야에서 상당히 있었거든요. 아마 그거는 너무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특허 같은 거 특허 매핑을 저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 해보면은 이쪽 의학 쪽에, 제약 쪽에, 신약 쪽에 특허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경쟁이 심해서 빨리 좀 정리하라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저희가 보통 한 2년 정도면 이제 심사를 합니다. 많이 밀려 있어서요. 먼저 심사 청구한 건들을 먼저 심사를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1년 6개월이 보통 지나게 되고 1년 6개월 후면 기술이 공개됩니다. 아까 공개한 대가로,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권리를 준다고 했는데 1년 6개월 그 즈음에 이제 공개가 되고요. 그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거의 심사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심사를 해서 이제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정 등록을 하게 되고 설정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한 날로부터 20년 되는 날 그 권리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등록되기 전에는 전혀 권리가 없느냐? 권리는 없지만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것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권리가 아직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권리는 없죠. 근데 나중에 권리가 설정이 됐는데 그 앞에 누군가가 이것을 뭐 썼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법률적인 부분은 좀 뭐 변리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특허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인간의 어떤 생명과 관련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생태계를 파괴한다든지 뭐 환경 오염을 준다거나 뭐 인간한테 반드시 어떤 위해를 끼치는 그런 발명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특허를 줄 수가 없어서요. 사실 그 배알조개세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게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는 우리나라가 또 조금 실정이 달라서 어떤 배아나 어떤 그 가임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과 또 어떤 그 아주 난치병을 치료하는 부분의 어떤 밸런싱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바이오 분야의 특수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게 인간으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치료 방법, 뭐 진단 방법 이런 것들은 의사의 의료 행위라고 해서 특허를 이제 주고 있지는 않고요. 미국에서는 특허를 주지만 어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그 권리 행사에 특허는 주지만 제한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명백히 실시할 수 없는 발명, 이거 제가 이제 좀 그냥 재밌으라고 넣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를 울타리로 막아서 태풍을 막는다. 뭐 이런 것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특허를 못 받고요. 바이오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반복 생산이 가능한가, 뭐 돌연변이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쩌다가 만들어졌는데 그냥 한 번 만들어졌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면은 반복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기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새로운 거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하게 그 전에 있던 것보다는 좀 발전된 것이어야 돼서 심사관들이 그런 내용으로 주로 이제 심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기술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고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구 범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청구 범위는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밑에 말씀드리면 청구 범위에 있는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있어야 됩니다. 청구 범위에 A라는 화합물을 청구를 하는데 전혀 만들지도 않은 거다 이러면 특허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존하는, 진짜 만들어서 활성을 본 화합물이다 라는 것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아까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이게 된다, 만들어진다 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돼서 화합물 같으면은 이제 확인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뭐 NMR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거는 보통은 다 파악을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바이오 분야는 그것만 가지고도 좀 어려워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세서를 굉장히 잘 적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구글 딥마인드, 하사베스가 만든 구글 딥마인드에서 단백질 폴딩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단백질 폴딩의 그 3D 원인 물질을 좀 더 규명을 하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 그런 것, AI가 만든 것들은 그거를 특허를 낼 수 있을까요? 뭐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구현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AI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걸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딥마인드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것까지 사실 특허에서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물질이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당뇨병 치료 효과는 보여야 합니다. 일단 그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물질이 당뇨병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당뇨병을 치료한다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면 좀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AI가 만든 것도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AI가 제시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구현을 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문제는 또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또 있을 수 있고요. AI가 가르쳐 준 걸 사람이 그대로 따라 만들었으면 그게 사람이 발명한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요즘 최근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이제 좀 요즘 추세인데, 그럼 그걸 그대로 따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 발명의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특허의 권리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특허 청구 범위에 모든 걸 다 적지 못하는 경우에 발명의 설명을 참작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명의 설명을 잘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이게 되는 발명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실시회가 필요합니다. 이그젬플들을 좀 자세하게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고요. 너무 광범위하다거나 뭐 이게 정말 될 건지 말 건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거다, 뭐 이런 측면에서 특허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등록이 됐다가도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있었던 내용에서 그걸 보충하는 건 가능하지만
갑자기 새로운 발명을 추가하는 것은 발명의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발명한 거가 나중에 가서 추가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그렇죠. 것 때문에 나중에 권리 범위가 또 변화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만약 새로운 생각이 있으면 새로운 발명 새로 신청을 해야죠. 해야 되는 새로 거죠. 해야 됩니다. 혹시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질문 있으시면은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청구범위 작성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잘 알 수 있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참 바이오에서 어렵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의학 분야의 특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발명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참 파악하기도 어렵고 저희도 심사하기도 되게 어려운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다 생명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발명들이 있습니다. 의약품도 약효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항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항체를 안정화하는 방법도 있고 뭐 항체를 포함하는 어떤 뭐 주사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발명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약을 개발하면서는 모든 종류의 발명을 다 출원하려고 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복잡한 특허 스트레치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신약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역사가 굉장히 짧아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활성화돼서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일단 저희 팀에서 심사하고 있는 심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쪽 분야가 엄청나게 특허 출원도 많아졌고요. 아주 활발하게 특허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체 배출물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이 세포가 뭐 이모탈라이즈도 안 되고 그냥 얻을 수도 없고 그냥 건강한 사람을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재생의학 분야를 재생의료 분야에서 어느 정도를 특허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의료행위는 특허를 주고 있지 않은데 어떤 다른 형식으로 또 주고 있는 것들 나중에 의학 용도 발명 설명드릴 거고 반복 생산이 불가능한 발명인 경우에는 미생물 기타 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용어를 처음에 이렇게 썼는데 사실 세포나 이게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그냥 미생물 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냥 단순하게 뭐 팔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조작해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나 이게 정말 안 만들어질 거다라고 의심을 받을 정도의 발명이라면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미생물을 기탁을 하고 시작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권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안 돼 있는 상태로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기탁 부분이 필요한가를 한번 반드시 고민을 하시고 출원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치료 방법에 대한 특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만 특허 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안 준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그 실제로 치료 방법에 해당하는 그런 특허들을 또 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의학 조성물이라는 형식으로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유럽, 일본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지금 형식적으로 조금 차이를 가지면서 좀 치료 방법에 거의 상응하는 그런 특허를 이제 주고 있고요. 미국은 명백하게 치료 방법이라고 주고 있는 그런 의학 조성물하고 치료 방법은 약간 뉘앙스가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형식만 다르지 실질적으로는 다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의학 조성물이 뭘 의미하느냐가 때때로 해석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용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물질 특허는 명쾌하죠. 어떤 물질, 뭐 항체, 뭐 펩타이드 A 이렇게 하면 명쾌한데 그런 물질이 기존에 알려진 물질이라도 양리 효과를 최초로 밝힐 수 있거든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염료, 다이로만 알려져 있던 물질인데 이게 어떤 뭐 의학 용도가 있더라. 그런 것도 발명으로서 얼마든지 특허로 보호받을 정도의 발명인데 이런 경우에는 물질은 기존에 있던 물질이니까 물질에 대한 특허는 받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어떤 양리 효과를 최초로 밝힌 경우에는 그것을 의약 용도라고 해가지고 조성물의 형태로 받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 용도도 공지이긴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의약 용도하고 다른 새로운 또 양리 효과를 또 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아그라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심혈관계 질환으로 다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심혈관계 질환의 약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특허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제1의학 용도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에게 네. 오블리게이션, 그러니까 뭐 지불을 할 의무가 없습니까? 그건 이제 아까 그 이용 관계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누군가가 처음에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하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인슐린에 대한 물질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슐린을 당뇨병으로만 썼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뇨병 치료 용도에 대한 어떤 그 의약 용도로 권리를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 인슐린을 가지고 뭐 관절염에 새로운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새로 발명했다라고 하면은 이 관절염에 대한 그런 어떤 제2의약 용도를 특허를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특허를 받은 사람이 근데 인슐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인슐린에 대한 물질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락이 필요하죠.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이용 관계 별도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그 물질의 사용 그렇습니다. 권한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네. 그 반대로 인슐린을 당뇨병으로만 쓰던 원 그 물질 특허의 권리자는 당뇨병으로 쓰거나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관절염으로 쓴다라고 하면 후발명자의 권리를 그대로 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못 쓰죠. 예, 그거는 또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크로스 라이센싱으로 많이 해결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렇겠네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비즈니스의 차원. 네. 그래서 의약 용도 발명 이렇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물질이 무엇이냐 하고 그 용도가 무엇이냐가 핵심 구성이고 물의 형식으로 기재는 하고 있을 뿐 권리 범위는 치료 방법과 실질적으로 뭐 다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국가별로 기재 형식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서로 외국 패밀리랑 비교해 본다든지 했을 때 조금 혼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재 형식은 뭐 사실 출원을 하면서 변리사가 알아서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르다 이런 거 외국하고 다르다 이런 거 좀 알아주시면 되고 특히 의학 발명의 경우에는 아까 발명의 설명을 잘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그 연장선상인데요. 그 양리 효과가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기재돼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치료 용도 같은 것들이 그냥 있다라고만 쓴 거 가지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도저히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양리 효과를 실험으로 실시의 수준에서 넣어야 됩니다. 재현성이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에러바의 수준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데요. 봤을 때 이게 있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할 정도로 정량적인 기재는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은 아주 그 굉장히 히든 포인트들은 일부러 이렇게 감춘다는 얘기도 하던데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는 돼야 이제 저희가 등록을 주게 이제 심사관들이 많이 애를 쓰고는 있는데 사실 심사관들이 실험을 해보면서 이건 안 되잖아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명세서에 써 있는 부분을 믿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 파악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된다고 하겠느냐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나가기는 하는데요. 등록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정량적인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스트릭하다라고 해서 외국 그 출원인들한테 좀 불만적인 그런 얘기들도 좀 듣기도 하는데 저희는 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는 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실험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를 실험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 효과가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그래도 심사관들이 이렇게 돼야
등록을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적어놓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신경 써서 잘 적으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아까도 소개를 해주셔서 뭐 들으셨겠지만 제가 대법원에서 이제 기술조사관 할 때 좀 아쉬웠던 발명들이 명세서에 좀 잘 적혀 있었으면 살 수도 있는데 명세서에 내용이 너무 없어서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만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조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잘 적어놔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처음에 특허 출원할 때는 이게 발명이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제품화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급박하게 이렇게 출원하는 경우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청구 범위가 물의 형식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를 뭐 다 깨우치시기는 어렵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변리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구 범위를 양리 효과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적으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실험 데이터를 뭐 임상 시험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인비트로 실험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적으면 적을수록 특허의 권리는 탄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신약을 특허 전략을 어떻게 갔냐를 조금 사례를 네,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요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 있으시면 계속 주시고요.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Q&A 시간에 저희들이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뭐 신약은 정말 글로벌 빅파마들은 정말 놀랄 만큼 전략을 잘 세웁니다. 저희가 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뭐 작은 기업을 시작하시면서 뭐 이런 거창한 것부터 뭐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 신약과 관련된 특허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은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른 그 빅파마들이 저런 일을 왜 할까 이런 거는 조금 한 번쯤은 짚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의약품 관련 특허가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출원이. 그리고 활용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물론 뭐 제품이 안 되고 독성에서 다 실패하고 그런 것도 많죠.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번 의약품이 개발됐다라고 하면 그 관련 특허의 활용률은 정말 어마어마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허권이 오래도록 유지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플라이프가 짧은 기술들은 특허 처음에 한 3년 정도 돈 내고 그만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약품으로 한번 이제 성공한 그런 이제 물질에 관한 특허권들은 특허를 20년을 다 하고도 부족해서 그걸 임상시험한 경우에 또 그걸 연장까지 해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분쟁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출원일로부터 20년 정도 됐으면 그 정도 기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다 확보가 돼서 상당히 처방이 많이 나오면서 돈이 막 들어오는 그런 시점인데 거기서 특허권이 몇 달, 뭐 심지어는 몇 년 이렇게 연장이 되면은 수익 창출 면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연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해주는 겁니까? 연장 등록 출원이라는 출원을 허가를 받은 경우에 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어떤 의약품에 관한 특허를 연장 등록 출원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밟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글로벌로 또 PCT로 전부 다 저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일단은 뭐든지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국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럼 미국에서도 저런 제도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또 미국대로 따로 절차를 받으셔야 국가마다 저런 제도가 네, 미국에서 만약에 네. 허가를 받으셨으면 그거에 따라서 또 미국 특허청에다가 또 절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바이오 업계에서도
글로벌 그런 신약들을 많이 지금 만들고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런 존속기간 연장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네. 싶습니다. 네, 존속기간 연장이 지금 많이, 특히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바이오 신약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허가하고 약가하고가 굉장히 다 연관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의약품 관련 특허가 조금 더 복잡하고 뭔가 분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특허 제도 자체를 의약품 분야에서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로운 쟁점이나 판례가 다 이쪽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의약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분쟁이 그냥 중간에 자기들끼리 세틀이 잘 안 돼요. 거의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부담을 안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할 때도 내가 등록을 주거나 거절을 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훨씬 있죠. 그래서 사실 물질 특허를 1987년에 도입을 했고, 이 이후에 사실 물질 특허 제도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신약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그 이후에 이제 되면서 신약이 결국 나왔고, 그 이후에 신약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가 어떤 신약 개발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별히 특허는 이 의약품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관련이 높고, 특허에서 약이 굉장히 의약품이 중요하고, 의약 관련 비즈니스를 할 때는 특허가 또 반드시 중요한 것으로 고려돼야 될 상황이다. 물질 특허에 대한 참 추억이 많습니다. 저도 1987년도에 그 서울 홍명키스트 이중과학센터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바로 물질 특허 제도 때문에 네. 이 분야가 굉장히 그냥 네, 핫해고 시끄럽고 긴장되고, 그러면서 신약개발연구 조합이 이제 생기면서 정부가 특히 이제 과기부가 저 분야에서 많은 그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물질 특허를 우리가 원해서 도입한 것은 아니기는 한데요. 뭐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크게 이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야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예. 이제 이 특허 전략을 그 이후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허 전략이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비아그라가 제2용도 발명을 이용한 사례인데, 나라마다 좀 이게 분쟁에서 결과도 다르거든요. 유럽이랑 영국, 우리나라도 무효됐는데 미국에서는 또 살아있고, 이런 어떤 좀 델리케이트한 그런 결과 차이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약조성물의 형식으로 의약용도 발명을 이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게 본질하고 좀 잘 안 맞죠.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케이스는 어떤 발명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가 좀 어려운 그런 판단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최근에 굉장히 다양하게 청구 범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투여 방법이라든지 투여 간격 뭐 이런 것들이 구성으로 들어오고, 의학 용도도 단순히 무슨 질환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환자군을 특정한다든지 양리 규정을 특정한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형식의 어떤 청구 범위가 출현하면서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런 에버그리닝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하고 보여줄 만한 발명인지가 굉장히 경계가 모호해져서요. 이런 것들을 잘 거르는 것도 중요한 일이 저기 물발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은 물질 발명이나 물질 발명, 방법 발명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의학 용도 발명이고,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치료 방법과 관련된 거지만 물질의 형식으로 형식을 잡게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물질에 관한 발명인지 용도에 관한 발명인지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표현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발명이지만 이게 그냥 용도 발명인가? 라고 해서
중요성이 이렇게 좀 묻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거 별거 아닌 발명이고 에버그린인데 막 굉장히 뭐 특별한 발명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많이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신약의 특허 전략 글로벌 회사들이 세우는 전략이 이제 이런 정도입니다. 물질이나 용도를 처음에 내고 유도체, 중간체, 뭐 선택 발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광학 이성질체라든지 염이라든지 수화물, 대사물, 컨비네이션 제제, 뭐 제2 용도도 있으면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몇십 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존속기간 연장 말씀드렸는데 원래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되는 기간 여기 끝나야 되는데 임상시험을 하느라고 오랫동안 특허 등록을 받았지만 임상시험 할 동안에는 실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발명에 비해서 의약품 발명이 너무 좀 그 권리 행사가 불충분하다라는 점을 인정을 해서 요 불실시 기간을 요 뒤에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5년 이내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상당히 잘 팔리는 약 같으면은 인컴이 상당히 수익이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연장을 해줘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매출 그 증가에 빅파마들은 저 연장 기간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걸 제네릭을 만드는 우리나라 그렇죠. 많은 기업들은 예, 그걸 예.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빅파마가 한국에서도 연장 기간을 요청을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럼 제네릭을 만드는 기업들은 저걸 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요청이 들어오겠네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2005년부터 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일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크게 쟁점이 잘 안 되고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신약 개발도 많이 하고 제네릭도 수준이 올라가고 특히 이제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작년 초에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간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계속 이쪽 분야, 이쪽 부분에 어떤 쟁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을 위시해서 제네릭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지금 잘 따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밸류에이션도 높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데 저 부분은 각별하게 기업들이 또 많은 저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가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잘 몰랐던 부분들도 많고, 이제 바이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똑같이 따라 만든다는 개념이 조금 일반 화합물의 제네릭하고 좀 달라서 또 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워낙 이런 케이스들이 전 특허 출원 대비 얼마 안 돼서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워낙 건건이 파급 효과가 크기 네, 때문에 그러네요. 네,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큽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존의 그 기업들, 특히 제네릭 하는 기업들은 저 연장 기간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근에 많은 이제 쟁점이 있으니까 많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예시로 제가 몇 개 넣어봤는데 아마 리피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파이자에서 만든 콜레스테롤 저하제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특허를 출원했고요. 미국은 이제 컨티니에이션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특허가 우선권을 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또 제도가 있어서 조금 더 많긴 한데 아무튼 이제 나중에 뒤에 사례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물질 특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질체도 특허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3개 정도의 특허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여튼 복잡하게 특허 스트래티지를 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 이성질체가 이제 무효가 됐고, 그건 뒤에서 사례, 요거를 이제 그 선행 기술로 해서 무효가 된 사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런 것들이 이제 그 원천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망특허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에버그린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에버그린 개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네. 정말 의미가 있는 거인지 진짜 에버그린으로 단순히 특허권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요. 어쨌든 에버그린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특허권을 영원히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것을 이제 적절히 보호해 주면서도 또 막아야 되는 입장이죠.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래서 또 물론 이제 훌륭한 발명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 에버그린으로 해가지고 또 부당하게 또 권리를 오래 가져가는 건 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좀 파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뒤집으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로 신약 쪽으로 이제 가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훌륭한 벤처라든가 기존 기업들도 훌륭한 원천 기술이 있으면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기타 국가에다가 출원 등록을 해놓고 저런 망특허 개념을 자꾸 확산시켜서 에버그린 전략으로 우리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공부를 좀 하시면은 오랫동안 권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 도록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리비알이라는 건데 티볼론이라고 폐경기 여성 호르몬 대체제인데요. 물질 특허가 있는데 이 물질 특허가 거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게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특허가 충분히 활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결정형이라든지 제형이라든지 고순도 조성물, 뭐 속방액 제형 이런 것들을 계속 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경우에. 이 네덜란드에서 이게 개발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를 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특허는 이미 너무 한참 전에 낸 거라 권리가 없으면 다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조성물하고 고순도 조성물하고 속방 제형은 이제 거절되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특허 전략이 이제 그때 적절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의약품이 어떻게 이제 특허로 이제 보호받으면서 개량 전략을 했는지를 좀 몇 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융합 단백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형, 인슐린 같으면 폐교 붙인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서열 뮤테이션, 케미컬 모디피케이션, 뭐 퓨전, 뭐 글라이코실레이션, 페귤레이션,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그 용도 이런 식으로 이걸 다 가져간다 그러면 벌써 오리지널부터 해가지고 뭐 7, 8개를 다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다 모든 제품에 다 적용돼서 특허를 받을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항체나 단백질들도 개량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 만약에 이제 뭐 초발자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요거 끝났다고 해서 만족이 아니라 그냥 안심하면 안 되죠.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은 총체적으로 다 보고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거는 피해갈 거는 피해가고 어떤 거는 뭐 할 수 없으면 뭐 라이센싱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겠죠. 호우 개발자 입장에서라면. 그리고 만약에 좀 혁신적인 어떤 바이오약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쟁 사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건데 리피토를 갖고 얘기할까요? 거의 비슷한데 예. 신규성이 부정된 사례거든요. 아까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물질 특허는 있었고요. 후 발명으로 이성질체가 이제 특허 출원이 됐는데 이게 등록이 됐었어요. 근데 당연히 제네릭 업체들이 이걸 이제 제네릭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물질 특허는 끝났지만 이성질체 특허가 또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효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효를 시켰는데 이게 선택 발명이라고 해서 처음 물질 특허에 굉장히 다양한 화합물이 브로드하게 기재가 돼 있었고 그 중에서
아토바스타틴의 특정한 이성질체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해서 후발명을 한 케이스라서 앞에 발명된 거랑 실제로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딱 4개의 이성질체만, 요 화물은 이제 선행 발명에 있었던 거고, 이성질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거는 없었지만 가능한 이성질체가 딱 4개밖에 없었고 중간체가 이렇게 게시되어 있어서 이 중간체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거는 선행 발명에 있던 건데 후발명이 이거랑 같으니까 이 이성질체가 신규성이 없다라고 해서 무효가 됐던 사례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거였어요, 이게. 그리고 신규성의 진보성이 인정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올란자핀이라고 해서 이제 그 스키조프레니아 치료제였는데 이쪽이 워낙 그 의약품이 잘 안 나오는 분야죠. 정신과 치료제가 잘 안 나오는 분야인데 이 발명은 요 말단애가 이제 메칠기가 있는 거였고 비교상 발명은 당연히 같은 발명자의 먼저 출원한 발명인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모액 구조만 있고 다양한 치환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치환기들에 대한 정의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비교상 발명에 있던 것은 에틸올란자핀이었어요. 비슷한 것도 좀 있긴 했지만 가장 비슷한 게 에틸이었고 이 사건은 메칠이었는데 사실 에틸과 메칠의 차이점은 확인을 하죠. 딱 탄소수 한 개 차이밖에 없어서 상당히 유사하기는 하죠. 부작용은 그렇긴 한데 에틸 차이에 의해서 부작용이 요거는 콜레스테롤 증가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에틸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게 좀 정신과 치료 영역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부작용 측면에서 효과가 좀 이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선택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이 돼서 요거는 대법원에서 특허법원에서 무효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 약가 문제, 약가가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네릭이 나오면은 이제 약가가 다운되는데 네, 크게 다운되죠. 예, 그게 네. 다시 살아나면은 이제 그 약가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요거가 누가 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냐,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인가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특허성에 대한 다툼은 2012년에 끝났는데 그 이후에 약가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그게 바로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돼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허성과 그런 약가 문제가 또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그 약가 그러면 누가 배상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상상 일단은 이제 네. 제네릭 업체가 그 본인이 팔았던 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났는데 네. 약가 인하분을 제네릭 업체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뒤에 또 다른 분쟁이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재 그렇게 지금 대법원에서 약가 인하분까지 제네릭 업체가 물어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지난달에 바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좀 앞으로 있을 수 있죠. 예. 네,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글리백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글리백은 다 아는 물질인데 이게 일반적인 그 루케미아에 쓴 게 아니라 기스트 위장관 기질종양 치료로 아주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내일인가 이렇게 먹기만 하면 치료가 되는 것으로 해서 그거를 당연히 특허 출원을 했고 등록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무효가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무효가 됐는데 사실 심사 단계에서는 거의 찾기 어려운 증거들이 무효에서 도출이 돼서 그걸로 무효가 됐는데 사실 굉장히 훌륭한 발명이죠. 훌륭한 발명인데 스스로 약간 이 기스트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좀 많이
보도했었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무효가 돼서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이런 이제 시킷 어체제를 가지고 기스트 치료한 어떤 성공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이 되고 이 기스트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흥미로워 보인다, look exciting 이제 이런 어떤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선행 발명들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임상 시험이 성공했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예측할 수 있다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부정된 사례입니다. 예. 진보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예. 참 어렵네요. 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다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좀 델리케이트 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특허법원은 2심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3심이고 사실 특허도 3심인데 1심을 특허 심판원에서 심판원에서 담당합니다. 예.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이제 심판을 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하고 또 다른 건데 하고 있긴 한데 지방법원 1심에 해당하는 그런 판단을 특허 심판원에서 하고요. 네. 거기서 불복을 하게 되면 이제 특허법원으로 이제 가고 거기서 또 상고를 하면 뭐 대법원 네.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심판원이 1심을 담당하고 특허법원도 이제 전에는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그 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했었는데 요즘 관할 집중이 돼가지고 특허법원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PO 사례인데요. EPO의 융합단백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심사 단계에서는 거절이 돼가지고요. 거절해서 심판에 불복했고 특허법원에 가서도 거절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아니다 이것은 거절되면 안 된다 진보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거절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시 등록이 된 사례인데요. 뒤에 보시면 이게 EPO하고 이제 HCG를 붙인 것까지는 사실은 공통적인데 지금 융합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융합하는 위치가 다르고 비교 대상 발명에서는 활성만 봤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반감기가 길어졌다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 발명의 활성도하고 반감기하고는 활성이 증가됐다고 해서 반감기가 증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코릴레이션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비교해가지고 그냥 효과가 현저하지 않다라고 보면 안 된다. 다른 거 따져봐라. 라는 취지로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를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진보성이 인정이 된 효과가 현저히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굉장히 좀 세밀하게 봐야 되죠. 그래서 예. 그러네요. 네. 정말. 네. 예. 싸움이 붙으면 또 엄청나게 또 막 아주 세밀한 것까지 많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저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계약을 맺고 있는 변리사가 저 정도까지 깊이 변호를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야죠. 예, 해야 맞죠. 그게 이제 자기 변리사의 능력이겠죠? 예. 네. 근데 이제 특허법원까지는 변리사가 가는데 침해 소송과 그 이상은 이제 그러니까 침해 소송은 또 변리사가 되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하고 같이. 변호사.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특히 침해 소송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기술적 부분이 좀 커버가 안 돼서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 배가 산으로 한 2번쯤 왔다 갔다 해야 선고가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변호사 예. 전공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물론 요즘엔 또 약사들도 변호사 가고 뭐 그러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도 좀 있고 법원에도 이제 이공계 출신 판사들을 많이 포진을 하기는 하는데 이 바이오 분야는 특히 사실 좀 경험이 없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공부만 하신 분들이 좀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엉뚱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사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발명자나 이 당사자들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그래야 않나. 되겠네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이라는 게 철저하게 변론주의를 이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판단해주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주장을 하려면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또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가 이제 그렇죠. 그렇게 예. 전문성을 이제 갖겠다. 담보로 해야 된다 예, 예. 이런 건데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쪽 바이오 쪽은 아직까지 역사도 좀 짧고 전문가도 많지가 않아서 아마 소송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사실은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특히 이게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있어 봤지만 소송에 이겨도 망할 수가 있어요. 워낙 그 소송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제가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특허 소송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특허 소송을 해서 이길 확률도 높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기더라도 그 배상을 받는 네. 금액이 많지 않고 굉장히 적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2, 3년씩 걸리는 그 소송 기간 동안에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도로 손해보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미국은 징벌적 규정도 있고 또 배상 책임을 소송 건 사람이 걸리면 상대방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디펜스를 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징벌적 규정 때문에 금액도 한 17억 정도로 해서 거기는 소송할 만하던데요. 근데 한국은 그 전혀 여건이 다르더만요. 네. 근데 이제 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특허청에서 이제 좀 도입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하긴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거에 이익을 볼만한 분야가 그다지 많지 않고 바이오는 반대적인 입장이 또 많고 해서 근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소송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라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고 그동안에 정말 다른 일에 매진해야 되는데 이 소송을 하다 네. 보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오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이제 분쟁이 좀 없도록 특허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다른 사람 특허를 활용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뭐 어쩔 수 없이 분쟁을 해야 되면 해야 되지만 가능한 한 그 분쟁이 좀 발생하지 않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TNF-알파 특이적 항체 사례인데 이게 이제 뭐 아주 최근 사례는 아니고 최근에는 다들 잘 해오시긴 하거든요. 저희가 이쪽을 거의 그냥 뭐 하루에도 그냥 몇 건씩 제가 결제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분야인데 항체를 특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항체의 정체를 명확하게 청구범위에 적어줘야 이제 권리가 명확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에서 거의 좀 많이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뭐냐면 CDR 6개 정도 특정이 된 것은 뭐 일반적으로 인정을 할 만하다. 그런 정도의 가이드를 여기서 이제 줬어요. 여기서는 근데 항체를 특정할 때 6개를 다 특정을 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지금 특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불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거절이 됐던 사례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처음에 드렸던 자료에는 이게 번호가 잘못 들어가 있더라고요. 2007호 1024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게 좀 조금 오래된 거긴 한데 좀 저희로서는 좀 중요한 그런 특허법원 사례였고요. 그래서 뭐 항체를 전체적으로 다 모든 서열을 특정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CDR 6개 정도는 특정을 해오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사할 때도 주로 이제 그런 포인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뭐 불충분한 경우도 있고 굳이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바이오 분야에서 약간 특이한 사례로 이게 이제 줄기세포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문제가 됐던 사례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는 진보성이 인정했는데 특허법원에 가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특허법원에 가서 또 무효가 됐는데 대법원에 가기 전까지는 이것도 무효라고 특허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성이 있다, 유효다라고 했는데 특허법원에서는 무효로 판단을 했고요. 그걸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었는데요. 이게 좀 청구범위가 조금 이제 보시면 이상하게 쓰여 있다고 느끼실 텐데 이게 이제 리포석션을 하면은 지방 조직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하겠다는 방법인데요. 그 안에 줄기세포가 있다라는 것을 찾은 발명이에요. 버리지 않습니까? 리포석션 하고 나서 이제 버리는데 그 안에 지방에서부터 나온 줄기세포가 있어서 이거를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발명이고 그것을 어떻게 청구범위에다가 적었냐면 3개 이상의 발달 경로로 분화되는 능력을 갖는 미분화된 간세포를 유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조금 이상하게 적혀져 있죠. 근데 하여튼 이 발명의 실체는 지방 흡입 유출물 안에 줄기세포가 있더라 라는 것을 이제 밝힌 발명인데 사실 방법 자체는 이 지방 흡입 유출물을 분리해서 세포를 실제로 얻는 방법은 다 알려져 있어요. 여기 비교대상 발명에도 다 있는데 이 세포가 무슨 세포인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비교대상 발명 1에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지방이나 골이나 연골로 분할을 하더라 라는 얘기까지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구세포일 수 있다 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발달 경로가 3개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다른 중간엽 세포나 다른 간질세포에는 이런 또 다른 이게 줄기세포가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거 2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진보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방세포하고 이 소스가 다른 중간엽 세포하고를 결합해서 같은 방법으로 하면 같은 세포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비교대상 발명 1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줄기세포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그 안에 진짜 줄기세포가 있다라고 이 분야에서 인식을 할 만하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해서 진보성이 있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를 했고 근데 특허법원에 다시 와서 어떻게 뭐 다시 열심히 잘 싸웠는지 다른 이유로 하여튼 무효가 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줄기세포라는 게 줄기세포 자체를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 소스가 무엇인가는 의미가 있죠. 아니면 뭐 항상 뭐 태아나 태반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를 리포석션 해서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소스가 무엇인지는 이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대법원에서 인식한 부분은 이게 줄기세포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각각 특정하게 분화된 세포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해서 진보성을 인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이 분야의 특이성이 굉장히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줄기세포 있을 수 있잖아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믿기 어렵다라는 어떤 특수한 그런 어떤 바이오 분야의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환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맥간 형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조성물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메커니즘적 기재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이 맨 처음에 출원할 때 원치 않은 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환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발명에서 허용이 된다라고 이제 2004년에 선고를 했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무효가 걸렸어요. 무효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사건에서 이 기재가 명확하냐 아니냐를 판단을 했을 때 그냥 맥간 형성 억제하는 것 자체가 암이라든지 뭐 안과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식이 되고 그냥 그 형성 자체가 어떤 질환적인 상태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여에서도 똑같이 해석을 했어요. 우여에서 똑같이 해석을 해서 뭐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됐냐면 각막 이식 거부 과정에서 눈의 각막에 맥간 형성이 억제되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 비교대상 발명 4는 안지오제네시스에 관한 발명이 아니라 그냥 그래프트 리젝션에 관한 거였지만 실제로 눈에 맥간이 생기는 거를 억제했다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거 같은 거고 비슷한 거다 라고 해서 청구범위 해석이 결국은 무효 유무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청구범위 해석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청구범위 하여튼 그 단어 하나, 글자 하나, 네. 의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예, 예. 그렇죠? 분쟁이 붙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게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다시 무효가 그래서 등록이 됐는데 명확하다라고 해서 등록이 됐는데 또 다시 이렇게 무효를 해서 대법원을 2번을 가는 이런 사건도 그럼 누군가는 있었다. 무효 청구를 했다는 했죠. 얘기죠? 예, 했죠. 예, 예. 거기에 관련되는 업계라든가 예, 그런 예, 분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한 네.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다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약용도를 어떻게 적어야 할 건지가 참 고민될 때가 참 많은데요. 앞에서 맥간 형성 억제제는 암이라든지 뭐 안과 질환, 관절염, 건선으로 사실은 봤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애매한 게 있고요. 해열제나 진통제나 소염제, 면역억제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인정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질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 치료제, 해열제를 감기 치료라고 하지 않죠. 진통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염증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질환이 있어서 열이 나도 열을 내리는 건 해열제니까 그거를 그렇게 못 쓰게 할 이유는 없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무슨 카이네이즈 억제제 이렇게 쓴 경우는 저희가 그거는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를 쓴 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사건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당뇨병에 관한 거였는데요. PPAR 감마 조절 유전자의 전사를 유도하는 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새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들어간 이 의학 용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질환은 또 앞에 있죠. 대사증후군 및 인슐린 내성 치료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학 용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근데 작용 기전은 사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 텔미사르탄이라는 물질이 PPR 감마 조절 유전자 전사를 유도한다는 건 사실은 이 발명에서 처음 밝힌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어디다 쓰느냐? 당뇨병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줬는데 결국은 어떤 PPR 감마 활성화라는 부분에 어떤 메커니즘적인 기제는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새로운 경로를 건드린다라는 건 찾았지만 이것 때문에 무슨 당뇨병에 특별한 어떤 다른 용도를 갖게 된 것은 아니다 라고 봐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메커니즘 자체는 다르지만 여기도 건드리고 저기도 건드린다는 걸 찾은 걸 가지고 그거 정도를 당뇨병이 다른 거거나 당뇨병에 어떤 특별히 좋은 효과가 있다거나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서 진보성이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법리를 냈는데요. 법리를 뭐냐면은 양리 기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양리 기전이라는 게 특정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학 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가 있고 양리 기전 그 자체를 따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법리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커니즘을 새로 찾은 발명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메커니즘을 새롭게 찾는다는 게 반드시 사이언티피컬리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쓰고자 하는 어떤 대상 질환 자체가 기존의 거하고 별 차이가 없고 뭐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면 메커니즘을 새로 찾은 것 자체가 쉽다 어렵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따로 따지지는 않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권리에 충돌이 일어나죠. 기존에 있던 권리자하고 똑같이 뭐 항암이면 항암 이렇게 쓰는데 다른 어떤 특별한 메커니즘을 더 찾았다고 해서 암이 달라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을 따로 의미를 두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법리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게 투여 간격 용량 용법들이 많이 들어간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항체에 대해서 이런 발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대법원에서 2009년에 나온 2007 사건인데 2007년에 선고가 돼서 거의 2년 후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고민해서 만든 것 같은데 용량 용법은 구성으로 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의학 용도 발명이 약효 성분하고 그 치료 대상 질환인 용도 부분이 주요 구성이고 그게 같은 이상 어떻게 투여하는가 해도 결국은 뭐 달라질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판단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 판례를 전원합의체를 해서 이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폐기하려면 전원합의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폐기하기 위해서 전원합의체 판단을 했는데요.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2012년에 바로 나온 건데요. 모메타손 프로에이트라는 알려진 약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스테로이드 계통이어서 사실 알러지성 치료제로서는 다 알려진 거였는데 이거를 제형을 바꾼 거예요. 수성 현타액으로 만들어서 코로 1일 2회 투여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연고로 시판이 돼 있었는데 수성 현타액을 안정하게 만든 거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었고 그러면서 이거를 코에다 뿌려서 계절성 알러지 비염 치료로 쓰겠다 라고 한 거였는데 이게 효과가 현저하냐 기존에 알려져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투여 형태만 바꾼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현저하지 않다고 봤는데 왜냐하면 선행기술에 시판되는 연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선행기술에 수성 현타액이 안정하다고 만든 또 다른 선행기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일 1회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뭐 효과나 이런 부분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판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적혀는 있었지만 사실 효과를 고려할 때는 이런 부분이 고려는 되기는 됐었는데 어쨌든 청구범위를 작성한 데 멀쩡히 적혀있는 이런 투여 용량이나 용법을 왜 빼버리고 판단하느냐 빼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구성을 인정을 해서 영향이 효과에 있는가는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고 급기야는 앞에 그 판례를 폐기하는 전원합의체 판단이 2015년에 나왔는데 그 유명한 엔테카비르 간염치료제 사건에서 여기 보면 한 정당 1.065mg의 엔테카비르 일수화물을 포함하는 1일 1회 투여 가능한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여기도 못하고 있네. 감염 치료용 정제인 것을 판단을 할 때, 요거는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건 무효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속하냐 안 속하냐를 판단한 건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요거에 대한 진보성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일 2회 투여하고 한 정당 1.065mg을 포함한다는 이런 부분을 다 판단해줘라. 그래서 투여 용량과 용법은 의료 행위라서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료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의학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한 거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판단을 했다라고 해서 결론이 뒤집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청구범위에 쓰여져 있는 부분은 판단을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게 의료행위라고 해서 용법 용량을 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용량 용법이 들어가면서 진보성이 인정된 경우가 있기는 사실은 좀 힘들고 이거는 사실은 권리 행사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실제로 이 용량과 용법으로 환자가 먹고 있는지를 쫓아다니면서 권리 행사할 수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해야 줄 건지를 고민한 판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구성인데 그것을 판단해주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앞에 이 판례를 폐기를 하고 효과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라 구성에서 판단을 해줘라.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를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요. 몇 전원 분이 합의체를 몇 분의 대법관이 네 분이 한 부를 이루고 네 있고요. 분이? 예. 예. 그리고 그러면 2대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아, 예, 만장일치여야 됩니다. 만장일치. 전원 합의체는 전원 합의체의 경우는 다수결입니다.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한 부에서 만장일치가 돼야지만 이게 선고가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선고가 안 되는 심리분석행 기각이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판결인데 마찬가지고요. 전원 합의체의 경우에는 모든 대법관님들이 다 합의에 참석하시고요. 대법관님은 총 몇 분이신데? 12분? 12분. 예, 대법원장님까지 13분이신 13분이 전원 합의를 해야 전원 된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다수결로 가서요. 이 다수결로. 판결문을 보시면 소수 의견이 또 붙어 있습니다. 네, 네. 결론은 이렇게 났지만 소수는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고 해서 소수 의견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특허에 관해서는 사실 전원 합의체가 2012년에 처음으로 두 건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대부분 절차적인 거가 많았고요. 실체적인 거를 판단한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네 분의 법관이 그냥 예, 실체적인 일반적으로는 거는? 네 분이 그냥 예,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많고 전원 합의체는 뭐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앞에 판결을 파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다라고 하면 일단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투여 용법과 용량의 특징이 있는 발명이 과연 진보성을 어떻게 인정해야 줄 것인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용량 용법을 설정하는 게 어렵죠. 신약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을 애니멀 스케일업해서 사람한테 줄 때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서 임상시험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쉽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량 용법을 설정해서 임상시험에 성공하면 그러면 특허를 하나씩 다 더 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생기고 그래서 좀, 고민사항이 많이 생기고요. 이제 특히 항체에서 그 용량용법에 관련된 그런 이제 청구범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나 또 보호 측면에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서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가 앞으로 이제 더 사례를 만들어 가면서 정립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재미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이고.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한꺼번에 좀 해드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나중에 이제 변리사님들이랑 얘기하고 이러실 때 조금 네, 좀 이해가 좀 쉬우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 들으신 것처럼 바이오는 이제 특허로 시작해서 특허로 끝난다 이렇게 봐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 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입니다. 오늘 그 김경미 팀장님 굉장히 많은 준비를 이렇게 해오셨는데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엄지 올려주시면은 다음에 또 큰 일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 이제 Q&A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것부터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등록한 특허가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옛날 논문에서 비슷한 기술이 이미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등록 후에 특허 무효는 누군가 소송을 걸어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하면서 서울대 의대 백원정 교수님이 질문을 해주셨네요. 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등록된 특허랑 동일한 특허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 무효시키려면 외국에서 절차를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과 동일한 특허가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청구범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무효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특허 심판원에 무효 심판 청구를 하셔야만 무효가 청구. 예, 네. 가능하고요.
특허 유무효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곳이 특허 심판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허 심판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심결로 확정을 해줘야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 심판원의 무효심판 청구를 뭐 누군가는 해야 무효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무효될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제3자가 굳이 무효 청구를 하지 않고도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 무효될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다. 만약에 소송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무효를 시키려면 무효심판 청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여튼 무조건 소송을 누군가는 무효 소송을 걸어야 된다. 그게 답이네요. 네. 근데 저기에 보면은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이제 그 비슷한 논문이 있는데 네. 벌써 발표가 됐는데 특허로 등록을 해줬다 이 부분이네요. 네. 네. 근데 저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외국 심사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심사관도 마찬가지고 선행기술 조사를 하다가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훨씬 심사관들보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더 근접한 선행기술을 찾으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찾거나 무효라고 생각할 만한 증거나 상황들을 못 찾으면 등록을 주는 건데 누군가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공개를 다 하라고 하고 청구 범위도 명확하게 쓰라고 한 겁니다. 제3자의 일반인의 심판도 열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뭐 물론 찾아서 무효를 시켰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경우에 누구라도 무효 심판을 하는 게 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무효 심판 청구의 그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적격도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3개월 이내면 상관이 없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나 무효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자만 할 수가 있어요. 관련된 자만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해 소송에 우려가 있어서 뭐 침해 금지 이제 경고장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은 무효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똑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거나 관련 업계에 있다거나 뭐 이런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 무효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제한은 좀 있습니다. 네네네. 자, 다른 질문 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특허 청구 범위인데요. 그 밖에 명세서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재를 못하거나 그것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에 있는 부분을 참작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이 권리 범위를 결정을 하거나 해석을 하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잘 적고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청구 범위를 적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구 범위가 그 자체로 명확하면 상관이 없는데 바이오 분야는 아닌 경우가 좀 많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으로 다양하게 기재가 돼 있으면 그만큼 그 권리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가 기술 사상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범위, 뭐 세포라고 했을 때 그 세포가 무슨 세포냐,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세포를 파악할 때 그 세포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를 발명의 설명을 보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명세서를 굉장히 잘 써야 되고 그 명세서를 쓰는 게 처음부터 잘 되어 있어야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발명가들은 이제 변리사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을 네네. 하는데 네네.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권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명세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변리사에게 충분히 이 정보를 들여서 자기 권리를 지키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세포인데 나는 이 세포를 이런 정도 범위까지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를 명세서에다 적는 게 좋은가 이런 거를 변리사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나중에 가서 아차 내가 이거 넣을 수 있었는데 안 넣어서 나는 이거는 내 거 아니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죠. 네네. 이 의약품 특허는 뭐 여러 차례 지금 처음 도입부부터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의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의약품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의미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강조를 해 주십시오. 예. 네. 의약품은 아주 그 발명하는 데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아주 훌륭한 의약품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권리 행사를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허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혜택을 입게 되면 그거에 경제적인 이익도 얻고 그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또 다른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또 그 특허의 활용도가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이게 발명이 살아있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의약품이 특허가 가장 중요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쪽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기술 특성상 예, 특허를 생각을 안 하고 예,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옛날에 한번 그 김경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20년 동안 특허를 보호해줘야 될 그런 영역이 많지가 않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신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습니다. 1년에 수백만 건의 특허들이 천연 등록이 되고 있는데 기술 진보가 너무나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 분야에서 특히 이제 이런 제약 쪽이, 의학 쪽이 더 중요해지는 특허의 중요성이 네네. 있는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을 좀 그때 말씀하신 네.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뭐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술 분야는 사실 뭐 핸드폰 분야나 이런 뭐 어떤 통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LTE에서 5G로 넘어가면 LTE 기술하고 완전히 다른 기술이 나타나기 때문에 LTE 기술은 이제 더 이상 특허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쪽 분야는 한번 의약품이 좋은 게 개발이 되면 이게 뭐 부작용이 나서 못 쓴다 하기 전까지는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특허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20년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이 부족해서 존속기간 연장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존속기간 연장은 의약품 농약밖에 해당도 안 됩니다. 해줄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죠. 근데 그만큼 특허의 영향력이 큰 분야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인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의약품 일을 할 수는 없겠죠. 네. 지난번에 어떤 전문가님 말씀은 하여튼 미국하고 한국의 특허 청구 범위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미국의 좋은 특허들은 청구항이 뭐 100개, 180개 막 이렇게도 되는데 우리나라 청구항은 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을 쳐주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미국의 특허 청구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훨씬 많다. 저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구 범위 청구항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은 청구항이 많아지면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청구항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0몇 개 정도가 유지비가 넘어가면 달라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청구항에 이렇게 모아서 넣고 미국도 이제 발명의 단일성 부분을 굉장히 스트릭하게 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꼭 미국은 청구항이 많은데 우리는 적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크게 하진 않고요. 그리고 개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특허인데
그냥 용도 발명 청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물질 특허인데 얼마나 명세서가 잘 서포팅되고 정확하게 잘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특허가 굉장히 단단한 특허가 될 수도 있고 약한 특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구한 네. 개수는 별로 제가 고민을 안 네, 해봤네요. 알겠습니다. 채팅장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김소설 선생님입니다. 미국 특허의 경우는 출원 시 인비보 양리가 필수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한국 의견은 어떤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인비보 양리가 필수라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뭐 청구범위가 이거를 요구하면 필요하겠죠. 그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이걸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무효 또는 침해 소송 등 분쟁을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특허 출원을 하실 때 좀 많이 고민하시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좋은 변리사 선임하셔서 명세서를 잘 쓰시는 게 그 분쟁을 피하는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과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이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특허는 알아서 변리사가 그냥 잘 출원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리사의 시간을 좀 많이 뺏어서 명세서를 잘 쓰시고 청구범위도 잘 잡으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훨씬 없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출원 비용이나 변리사 비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시간적인 어떤 압박에 의해서 일단 그냥 빨리 어떻게 간단하게 대충 출원해보지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시고 명세서를 좀 잘 써서 출원을 했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개수만 늘리는 그런 거라면 뭐 또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사업할 때 가장 키되는 기술을 내셔야 되면 그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권리가 획득이 되는 것처럼 특허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변리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셔가지고 권리를 잘 보존하고 넓게 보존하고 깊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민 선생님이시네요. 존속기간 연장 계산 시 특허법은 판례, 초일 불산입과 최근 심사관님들이 QA에서 제안해 주신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심사관 제안 계산법이 출원인에게 더 유리했습니다. 일일 포함 여부가 출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계산에 있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지 또는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왔네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루 가지고도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존속기간은. 네. 네. 제가 이런 문의도 옛날에 이제 우편으로 이렇게 통지서가 나가고 할 때는 굉장히 하루 이틀 가지고도 많이 악유하시고 이제 하셨는데요. 네, 그렇겠네요. 저희는 가장 출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초일 산입을 해서 일반적으로 심사 실무가 그렇게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 원칙으로 해서 초일 불산입이 맞다라는 식으로 판례가 적혀져 있기는 한데 사실 초일 산입 때문에 아직까지 무효된 적은 사실은 없고요. 저희는 가장 출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일반적인 거하고는 조금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실시 못했던 기간을 가장 유리하게 계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당장 문제가 된다라고 인식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별히 지금과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장시간 동안에 깊은 정보를 오늘 서로 공부를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저도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돼서 굉장히 기쁜 하루였습니다. 혹시 더 깊은 질문이 필요하시면은 다시 한번 김경미 팀장님께 나중에 별도로 또 연락하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차기 이 교육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차 저희들 대덕탁구 혁신기술 네트워크 바이오헬스 연구회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15일 날 화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요. 이번에는 KTB 투자증권의 이혜린 팀장님을 모시고 바이오 기업의 가치평가 및 파이프라인 밸류 속성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설립하셔가지고 각종 이제 투자를 받으실 때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VC들은 밸류에이션을 하는지, 구체적인 밸류에이션 방법, 그다음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에 특히 딱 국한해 가지고 가치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과 그 변수의 적용과 그 다음에 한계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쭉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 핵심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밸류에이션을 주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이 파이프라인 밸류에이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투영이 돼서 기업 전체의 가치로 전환이 되는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운영하시고 또 창업을 하시기 전에 공부하시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15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5차 바이오 아이코아의 김경미 팀장님 모시고 특허에 대한 공부를, 정말 깊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깊은 공부를 해주신 김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